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원석입니다. 오늘 저는 고문운동에서 도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한원당 김갱필을 통해 본 조선전기 유학의 사상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원당 김갱필 선생님은 1454년 단종 2년에 태어나서 1504년 인상 10년에 돌아가신 이런 분이시죠. 태계 이황의 평가에 따르면 근세 도학지중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스승 김종직과 대비해서 김종직은 문장학이었는데 김갱필은 절의학을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함으로써 김종직에서 김갱필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도학이 시작됐다는 이러한 이제 평가를 내렸죠. 김갱필 선생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화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나라 일을 물으면 그는 반드시 소학 읽는 동자가 스스로 이제 어린이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고, 이를 통해서 소학 동자라는 이제 별칭으로 후대에 이제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이제 그 소학 중심의 실천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필제 이제 김종직 선생의 문인이고, 오늘 발표에서 이 김종직의 사상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또 그 철학사에서 유학사에서 이 김종직과 김갱필 사이에 후대에 이제 정치적 이견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제 관계가 이제 뭐 틀어졌다, 아니다, 나중에 다시 화해를 했다, 이런 분분한 얘기가 또 오고 가기도 합니다. 한원당 선생은 1498년 무오사화로 인해서 평안도 희천이 유배됐고, 이때 이제 조원강의 아들 조광조에게 학문 전수를 했죠. 그래서 이 조광조가 한원당 선생으로부터 배움으로 인해서 사실 김갱필이 굉장히 도학의 종주로 사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원당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 갑자사화 때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거의 역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여서 문집들을 다수의 문헌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문집으로 만들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이게 이제 많이 일실돼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정작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김갱필의 친필 문장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갱필 사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경현록이라는 문집이 이제 편찬되는데, 굉장히 그 번역본도 나왔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면은 대다수가 뭐 김갱필의 뭐 동료라든지 뭐 후대인들이 평가한 뭐 만사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대다수고, 직접 김갱필이 지은 글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이 사상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표를 이어나가기 이전에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원래 이 조선 초기 이 김갱필, 특히 김갱필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불리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다만 올 초에 제가 다른 연구단체에서 이분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이 김갱필을 통해서 한번 투영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논문을 썼고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갱필을 전공하신 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 발표가 약간 뭐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원당 사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걸 통해서 조선 전기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은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는 김갱필의 사상이 다 수학 위주의 이제 실천적 유학이다. 이러한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최근에는 어떤 수정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대체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김용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추호 가병어 태산부라는 이 김갱필의 이 부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비주자학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추호라는 게 이제 굉장히 미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게 태산과 나란히 병렬할 수 있다. 어떤 본질상의 동일성 이런 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주자학의 이일분수와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4년에 추재엽 선생님은 김종직의 학문도 수학 위주의 실천적 도학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퇴계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은 문장학이고 김갱필은 절의학이다. 이렇게 이분법적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 김종직도 보면은 수학을 굉장히 중시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 이분법은 타당치가 않다는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입니다. 2015년에 발표한 정추영 선생님의 글도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의 문제 제기를 했고요. 2016년에 우경석 선생님은 김갱필의 어떤 위상, 지금 뭐 도학의 종주라는 그러한 아주 높은 이 위상은 사실 후대 송시열 등 서인에 의해서 재조정된, 재구성된 것이다. 당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후대 어떤 서인의 당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또 뭐 김은숙 황희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김갱필의 철학적 저작인 한빈계가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 한빈계가 제법 긴 철학적 논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걸 다 김갱필의 저작으로 다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왔죠. 그렇지만은 이 한빈계가 실린 옥계집, 반우영의 옥계집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위작일 수가 있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위작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번 발표에는 한빈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제 발표의 중점은 고문운동으로부터 도학으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김종직에서 김갱필로 넘어가는 그 사상적 전환을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갱필이 원나라의 유학자인 노제 허영과 많이 비견되는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제 허영의 소학론과 김갱필의 소학론 혹은 김종직의 소학론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과연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관점부터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게 이 고문운동으로부터 도학으로 이행이라는 이 임무를 원나라 때 이 노제 허영이라는 유학자가 또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뒤에 이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이러한 어떤 분석 중점을 삼았냐면은 제가 뭐 박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이 북송대 고문 운동에서 도학으로 이행 과정에 관심이 좀 있고 최근에는 이 원대 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김갱필을 보다 보니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겠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한담 김갱필의 초년행적 분석인데요. 어, 그러니까 요 지금부터 몇 페이지에 걸쳐서 도대체가 이 김갱필의 초년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일치가 다 안 되고 있고 이게 다 불일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불일치가 속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그 보여드리는 것은 이 기대승의 행장인데요. 김갱필에 관한 행장인데 약 1570년경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당 김갱필이 1504년에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1570년이니까 한참 지난 후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김갱필의 문집을 사후로 간행하던 그 시기입니다. 상당히 후대에 이제 견해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선생이 처음에 전필제 김 선생에게 글 배우기를 청하니 김 선생이 소학을 주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학문을 을 두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풍제월의 높은 인격을 이루는 것도 또한 이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니 선생이 명심하여 손에서 수학책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시나 시사에 관하여 물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소학 읽는 동자가 어찌 대의를 알겠습니까? 라고 했다. 아까 언급했죠? 일찍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소학글 속에서 어제까지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전필자 선생이 이를 비평하면서 이 말은 곧 성인이 되는 기초이다. 노제, 허영, 이후에 어찌 계승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였다. 이게 김갱필 21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요 글은 후대 김갱필 평가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글, 거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약 60년 만에 이루어진 작성된 것이고요. 21세에 이제 그 일어난 사건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가 되고 김정직은 김갱필에게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소학의 도학적 수양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김갱필이 회심을 하는 것이죠. 문장 공부에서 수학을 회심을 하고 시를 지었다 이런 것이고 또 김종직의 발언 중에서 소학과 광풍제월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 허영을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유의해서 볼 점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대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리학적 전통이 김갱필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은연중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런데요. 전필제 선생 연보를 보시면 김종직의 연보죠. 이 사건이 19세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요. 처음에 배우러 간 것은 21세가 아니라 19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그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수학과 대학을 읽히고 마침내 논어와 맹자를 읽게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을 읽으면 광풍제월하고 뭐 허영과 비교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불일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효의 사후명예록을 보시면 이 남효는 그 김갱필하고 동갑이죠. 먼저 죽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 사후명예록은 김갱필에 대해서 쓴 가장 이른 시기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데요. 김갱필은 자가 대유이며 전필제에게 수업하여 경자년에 생원이 되었다. 1480년이죠. 손에서 수학을 놓아본 적이 없었고 하루를 친 뒤에야 침수에 들었으며 닭이 울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라일을 물으면 그는 반드시 수학 있는 동자가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일찍이 시를 지어서 문장을 어불하였지만 아직 천기를 몰랐는데 수학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했다. 전필전 선생이 평하기를 이 말은 곧 성인이 되는 기초이다. 노제 이후에 어찌 개성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였으니 그를 이처럼 존중했다. 그는 나이 30살이 너무 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었으며
호진을 가르침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보면은 분석을 보시면 일단 남이오는 김갱필의 이제 친후, 네, 거의 동지죠.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후일 이제 김갱필은 남이온의 이제 중리무사 결성을 질타하고 의절하고 또 이런 또 이제 재미난 또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시해서 볼 것은 김갱필이 언제부터 김종직에게 배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갱필이 김종직으로부터 수학을 배웠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마치 김갱필이 독자적으로 수학을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돼 있죠. 그 다음 또 김갱필의 시를 보면은 소학 공부하고 이 천기 개념을 연결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좀 분석을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도 나왔지만은 김종직은 김갱필과 노제 허영을 연결시키고 있고 김종직은 김갱필의 학문적 성과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무는 이런 식으로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초기의 기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먼저 뒤뒤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문인 이적의 행장이 있는데 이것도 더 좀 달라요. 경자년 148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문장가에 관한 공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학을 읽다가 깨닫고 시를 짓기를 수학 속에서 어제 잠에서 깨닫 이렇게 또 그 서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필제 김종직이 그 사후 승인을 하는 이런 식의 구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초기인 남이오는 김갱필이 독자적으로 수학 공부 시작했고 김종직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인 이적은 사마시 합격한 이후 독자적으로 수학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기대승은 김갱필이 김종직으로부터 수학 공부를 배우고 성리학으로 회심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전필자 선생 연구는 또 약간 이렇게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의 기록은 김갱필과 김갱필이 김종직으로부터 수학을 배웠다는 얘기가 빠지는데 후대에 와서 이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김갱필과 스승 김종직 사이에 어떤 정치적 견해를 둘러싼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었죠. 김종직이 출사를 하고 나서 좀 더 적극적 개혁을 하기를 김갱필은 바랬는데 김종직이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갱필이 비판하는 시를 보냈고 김종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비판하는 시를 보냈고 이런 것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벌어졌고 그래서 김갱필을 따르던 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김종직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두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 견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종직이 김갱필에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 즉 소합과 광풍제어를 연결시킨다든지 뭐 노제 허영을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이런 언급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김갱필의 연부에 보면은 21세 21세에 전필제가 김갱필과 각승화에게 시를 보내줬다. 벽지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사람 만났으니라는 시가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이 시는 김종직의 연부에 딱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벽지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사람 만났으니 진주고배 가져와 난만이 펼쳐놓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벽지는 이제 김종직이 지방관을 할 때 두 사람이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벽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진주고배는 이제 글 쓴 걸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글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삼구가 어서 가서 다시 한 리브를 찾아보게. 한 리브는 한유입니다. 노쇠한 나는 아직 곳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우니. 그러니까 곳간 기울였다는 얘기는 좀 아주 굉장히 어떤 뭐 노력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분석을 해보면은 세 번째 구와 네 번째 구가 좀 핵심이죠. 그래서 한 리브는 한유고 노쇠한 나는 아직 곳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나는 한유만큼 도덕을 깊이 쌓지 못했다. 어서 가서 다시 한립을 찾아보게. 김갱필이 한유의 글을 배우기 위해서 김종직을 예방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유의 문장법을 작품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하니까 김종직이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 다른 선생님한테 한유의 문장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한유가 이 당시에 어떠한 위상이었는지 조선 전기 지식인들에게서 보면은요. 특히 이제 김종직과의 관련성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 김갱필과 동문수학했던 김일손의 경우를 보면은 김일손은 김갱필과 함께 김종직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이런 사이인데요. 1481년 김종직으로부터 한유의 문장을 배웠습니다. 1481년이면은 김갱필 나이 28살 정도니까 사마시에 막 합격했을 때네요. 그러니까 아직 김종직의 문화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기에 김일성은 김종직으로부터 한유의 문장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김종직은 김일성에게 조정은 문을 중시하니 창녀집을 많이 읽어라, 한유의 문집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류자광의 김종직에 대한 평을 보면은 기졸야 자광은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위문이국지 비저 왕통 한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자광이 김종직에 대해서 왕통 한유라고 비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물론 이제 유자광은 김종직의 정적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을 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왕통과 한유를 나란히 놓고서 비유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문운동상에서 왕통과 한유가 어떤 내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김경필도 한유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헌당 선생은 어려서부터 호골스럽고 창녀집을 즐겨 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1482년경 김종직은 한유에게 한유의 송국문을 배우지 말고 장차 송옥의 품부 같은 글을 짓기를이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1482년은 김경필 나이 29살입니다. 그러니까 김경필은 사마시 합격하고 29살까지도 한유를 배우는데 열심히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간단히 결론을 먼저 내보면은 김경필은 한유의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 김종직을 찾아간 것 같고요. 20대의 어느 시점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김종직으로부터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김경필에게 끼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유의 문장을 위주로 한 과거 시험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사마시 합격을 했겠죠. 그 이후에도 수학 공부를 함께 하면서 20대 후반까지는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29세 이후에 이제 수학에서 드디어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수학에서 천기를 얻을 방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시를 지었죠. 그걸 이제 시로 남긴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계의 어떤 뭐 정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그 과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러한 추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더 넘어가가지고 김종직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진실로 학문의 뜻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이 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풍제월의 높은 인격을 이루는 것도 이 밖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것은 소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갱필에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 책 즉 소학과 광풍제월이 왜 나란히 나왔냐는 것입니다. 이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광풍제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광풍제월은 송대 주돈이를 위해서 시인 황정변이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이제 주돈이가 죽고 그 아들들이 인제 황정변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추도사를 써 주면서 광풍제월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광풍제월은 쇠락이라는 단어의 하위 개념. 쇠락도 인제 성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 쇠락은 인제 걸림이 없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어떤 자연스럽고 이런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풍하고 또 제월이 다른데 광풍은 이제 봄바람이니까 아주 온화한 것이거든요. 제월은 맑은 가을 하늘이 그 달이죠. 추석날 밤에 뜬 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떠 있잖아요. 선명함, 엄격함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녀는 전자, 이유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통 얘기가 되고요. 주돈이는 평소에 관료로서는 굉장히 엄격했고 운둔자로서는 탈속을 추구했던 이런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돈이의 통서라는 글을 보면은 지 이윤지 소지 학 안자지 소학이라는 즉 이윤이 지향했던 것을 지향하고 안자가 배웠던 것을 배운다라는 이러한 그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돈이 하면은 성리학의 북송오자라고 해가지고 성리학의 어떤 뭐 시초, 창시자 이런 느낌으로 감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광풍제월, 춘풍, 고월, 뭐 고원세려, 청운추월 다 비슷한 표현들인데요. 이런 표현은 소식, 소동파, 황정견, 조변, 문동등의 즉 소동파 그룹이 지향했던 경지를 표현하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 그룹들, 이 문인 그룹들은 관료로 행동할 때는 굉장히 능숙한 이러한 그 관료로서 행동을 하고 관료 생활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굉장히 어떤 도가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이런 것을 그 이상적인 경지로 삼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것을 그 주돈이한테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돈이는 어, 뭐 이천 이정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젊었을 때 잠깐 가르쳤던 것이고 그 이유로는 오히려 이 소식 그룹하고 많이 어울렸습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의 촉합과 이정의 낙학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이 보기에는 소식은 주돈이는 우리 젊었을 때 선생님인데 만년에는 소식 그룹하고 더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 그룹에서 아니, 너네 선생님도 우리하고 친한데 너는 왜 우리를 안 따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소식과 즉 촉학과 낙학을 감정적 대립으로 몰고 간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주돈이는 우리가 보통 중국 철학사, 중국 유학사에서 알고 있는 북송 오자로서의 주돈이는 사실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 영념정이라는 것을 세웠고 이 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계, 연, 애련서를 상정하는 것이죠. 김종직이 또 주돈이를 추존했죠. 그러니까 이 애련설이라는 것이 이 김종직만이 아니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영하선초에. 그런데 이 애련설을 의 모티브를 받아 가지고 쓴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보통 그냥 피상적으로는 성리학적 글쓰기였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도가적인 이런 풍모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돈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염라선초에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떤 도학의 비주로서라기보다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면, 소동포와 공유하는 어떤 정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그에 관한 논문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학과 광풍제월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느냐면은 김종직의 글 중에 시서유계는 모두 경술이요 시서유계의 문은 바로 그 문장이다. 진실로 그 문에 따라서 이치를 공부한다. 정밀하게 살피고 여유롭게 그 속에서 헤엄친다. 그러면 이치가 문과 함께 문장의 문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융해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발산하여 언어와 사부가 될 터이니 스스로 자르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문학사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이 저희 그 유학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묘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시소유계가 뭐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시소유계는 소학을 말하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학은 경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치가 문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융해된다. 이치가 내 마음과 융해가 된다고 하면 이거 딱 주희의 문장이거든요. 주자의 문장인데 이치가 문과 함께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섞인다. 융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하고 문을 대등적으로 놓으면서 이거를 이제 병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이치 내지 문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과 사부 문장 작품이 자연스럽게 막 잘 써지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마지막에 스스로 잘하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잘 된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거든요. 자연의 경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서유계라는 수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자연에서 끝나는 거니까 수학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자연의 경지를 연결시키는 이런 게 전필제의 사상 속에 있는 것이고 이 광풍지월이라는 것이 아까 쇠락이라고 얘기했고 쇠락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떤 경지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과 광풍제월이 연결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전필제 문집에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해 보면은 조선 전기의 문장론과 김종직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사실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 한유 소식, 특히 한유는 고문운동의 대표자로 구양수에 의해서 추존되었던 이런 사람이죠. 한유가 나오면 바로 고문운동이죠. 그럼 고문운동은 과연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길래 그게 한때 북송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게 조선 전기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한유가 많이 이야기되는 것인지 알려면은 고문운동의 어떤 철학적 분석, 사상적 분석 이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물론 문학 쪽에서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문운동의 문제의식을 알려면은 고문운동 이전 당나라 때의 문장론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는데요. 그 이전의 문장론은 문의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이 어디에나 이 무소부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는 표현이 천문, 인문 이런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문을 숙달하면은 즉 문과 하나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걸 습관화하고 제2의 본성을 하면은 문과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어,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본질이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에 도달하냐면은 자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이라는 거를 쓸 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이 문을 쓰는 글이 글을 쓰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지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이전의 문장로는 문으로서 문에서 문의 수단을 통해서 자연 즉 도에 간다 이런 구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여기서 문제는 이 문이 어떤 문이며 이 자연이 어떤 자연인지 이것이 규정은 안 돼 있죠. 근데 한유 이후의 문장로는 즉 한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은 그냥 문이 아니라 유가적인 문을 숙달을 해야 된다. 유가적인 문이라는 것은 고문이죠. 고문은 다시 말하면 육경의 문이거든요. 그러한 문을 숙달을 하면은 그 문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즉 그 육경의 문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가적인 노와 하나가 되는 이런 경지를 지향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뭐 맹자가 있다. 그 맹자라는 글을 뭐 500번, 1000번 뭐 읽는 거죠. 그렇게 숙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맹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곧 하나가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쓰는 글은 곧 맹자가 쓰는 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전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도는 자연이자 유가적인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유는 고문운동 이전의 문장론을 가져오되 그 틀은 가져오되 이 문의 성격, 도의 성격을 재정의함으로써 이걸 유가적으로 바꾼 이러한 공적이 있다. 단 고문운동 이전의 문장론도 그렇고 한유 이후의 문장론도 그렇고 이 자연이라는 것을 최종에 도달해야 될 하나의 경지로 온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북송대까지 쭉 이어지다가 구양수에서 뭐 소식을 거쳐 쭉 이어지다가 송대에 이르게 되면 도학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도학은 이걸 또 한 번 변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도나 자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행, 즉 예에 맞는 규범적 행위의 반복사를 통해서 도와 하나가 되는 이런 걸로 가야지 문은 그 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구도로 봤을 때 조선 전기에는 고문운동가인 한념이 소식의 역량이 지대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아이디어 차원이고 좀 더 봐야 되는데 김종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유하고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이 드러나죠. 그다음 김종직과 거의 뭐 어, 거의 동시대를 호흡했던 이 성현, 용재총학의 성현 같은 경우에는 소동파에 굉장히 또 정통했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뭐 의동파 신론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말선초에 소동파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쪽에서는 한유, 한쪽에서는 소동파를 중시하는 경향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까지 쭉 양대 경향을 이루면서 어, 내려왔을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리학의 이해 심화라는 과정도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거 말고 이러한 경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김종직은 고문운동에서 도학으로 이행하던 과도기적 인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학과 광풍제어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소학에 규정된 모범적 행위를 반복 숙달, 습관화, 본성화, 제2의 본성으로 만들므로써 이 모범적 행위는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즉 자연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소학의 모범적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이런 모범적 행위로 인해서 쇠락, 풍재원의 경지를 맛보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김조중 내지 김경필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물론 이 전체적인 구도는 도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도학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경필이 허영을 이제 얘기를 했죠. 갑자기 허영을 왜 갖고 오느냐? 허영이 이제 수학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김경필이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천기란 개념을 갖고 와서 수학 속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문장을 통해서 천기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천기는 자연이죠. 다시 말하면. 근데 이제 수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전망을 얻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자연에 도달한다는 구도. 뭐 김종직의 구도와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주희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다음에 대학 공부를 배치하거든요. 수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적 행위를 반복 숙달해 가지고 그것을 몸에 딱 체득하는 함양하는 이런 공부면은 대학은 거기에 대한 이론적 탐구거든요. 이론적 재확인이거든요. 이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있어야지 활용관통으로 나간다 이런 구도인데 이 김경필도 그렇고 그 김종직도 그렇고 수학에서 곧바로 자연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이 좀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황도 김경필은 존덕성에는 충실했으나 도문학은 등한시했다. 이런 면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학에서 또 자연으로 나아가는 이런 구도는 어, 노제 허영이 보여주었던 그런 구도이기도 합니다. 원나라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허영에 대한 평가하면은 뭐 묵수주작이다, 뭐 전혀 어떤 성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고 개성적 자기학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아직 뭐 원나라의 뭐 성리학을 전한 공헌은 있지만은 수준이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허영이라는 사람이 이 북송 지역의 그러니까 이 원나라 유학자인데 원나라가 차지했던 지역은 옛날에 북송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북송 지역에는 촉학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허영 자신도 청년 시절에 왕필 주역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삼포수의 미우라 슈이치 같은 연구자는 이 허영을 잘 보면은 허영의 주장은 왕필의 자연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허영도 보면 한편으로는 서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허영에게서도 수학에서 자연으로 나아가는 이런 구도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허영 연구는 더 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이 결론 부분인데요. 이제 뭐 많이 이제 주저리를 써놨지만은 조선 전기 철학을 우리는 보통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조선이 건국됐고 조선 전기 유학은 성리학의 미숙 단계로 이제 보통 총념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선이 과연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건국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도전을 보면은 제가 정도전에 대해서 뭐 논문을 좀 써보니까 성리학하고 좀 다른 이런 흔적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 조선 전기 유학이 이제 어떤 성리학의 미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이 발전적 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성리학 위주로 조선 전기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문운동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소동파라든지 합류라든지 이런 이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한류와 성현의 영향력. 무군 이색 같은 경우에도 이 태극서를 보면은 이 무국을 더 위에 놓고 막 이런 흔적이 있거든요. 태극보다 도가철학적 특색이 좀 나타납니다. 염알선초와 원대 성리학도 좀 잘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기존 학계는 노조의 허영의 성리학을 실천유학 무수주작으로만 규정, 수학을 중시했다는 이유로 그렇게만 보는데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왕필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요. 북송 지역의 유학이 허영에 끼친 영향을 봐야 되고 또 이제 남쪽의 황간 계열의 성리학 이게 조선 중기 성리학에 끼친 영향 이런 거 또 뭐 금화 성리학, 금화 주작도 봐야 되겠죠. 왜 황간이 또 문제가 되냐면은 황간이 보면은 리와 기를 좀 통합하는 이런 좀 성격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선 유학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송의 고문운동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학의 노력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문장자연 그리고 유가적 가치의 위계를 어떻게 재배하려고 통합시킬 것인가는 문제 이런 관점에서 조선 전중기 유학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소식 소동파의 얘기인데요.
소동파나 그 아버지 소순은 보면은 그 당대의 그 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소동파가 스승으로 삼았던 간주했던 구양수 같은 사람도 이 순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던 사람이고요. 망한석도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조선 전기를 좀 잘 보려면은 사실 순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학계를 보면은 이 순자 이해는 순자 철학은 중국 고대 철학으로 한정이 되고 조선 전기로 잘 안 오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잘 이해하려면은 순자, 노자를 잘 이해하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전 작업이.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자들이 조선 전기로 좀 그 시야를 확장시켜서 조선 전기 뿐만이 아니라 이 소동파는 전중 후기까지 쭉 가거든요. 계속 그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성리학만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한 면에서 순자, 소동파를 위주로 한 이런 사상적 저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문장은 다 문학 쪽에서 하고 철학은 성리학만 하는 이런 어떤 분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지대가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소동파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 문학 쪽에서도 사실 답답한 거죠. 좀 알고 싶은데 철학에서 안 하고 문학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의 사상을 좀 더 입체적, 다면적 그리고 좀 더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려면은 이런 특히 노자, 노장 혹은 그 소동파 이쪽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